근데 반도체 이거는 뭐 6개월, 1년이 멀다고 새 제품이 나오는데 기껏 셋업을 했어요. 공장과 인력과 장비를 했는데 1년 뒤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네 진짜. 한국이 좀 빠르게 잘해요. 잘할 수 있는 영역. 하나 이제 중국 얘기도 나오고 중국의 반도체 얘기가 나왔는데 D램에서의 침탈 영역과 낸드에서의 침탈 영역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낸드는 거의 다 쫓아가서 얘네들이 서버까지 공급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막 헐값에 덤핑 쳐가지고 그럴 우려는 아직 없을까요? 결국에는 캐파 증설을 어느 쪽에 좀 더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 중점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는 리즈너블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D램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는 얘기는 정밀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낸드는 저가의 제품이라는 얘기는 용량만 크고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D램의 완성도와 기술력이 좀 더 높아야 된다는 거고 낸드는 조금 기술력이 떨어져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D램보다는 낸드가 맘만 먹으면 그쪽에 설비 투자에 좀 더 중점을 둔다고 하면은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제품들을 대체하기가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죠. 먼저 올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좀 더 전략적 우선순위에 둘까는 사실 우리가 현재로서는 명확히 지금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서 그 전략적인 결정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직 걔네들이 공급 과잉이 아니군요, 이 동네는.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없죠. 공급 과잉이 되면은 자국에서 공급 과잉이 되면 여전히 200조 원의 무역 적자가 날 리가 없죠. 아,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열심히 만들어봐야 자국 수요도 다 커버리지가 안 되니까 외국에 안 나오는구나. 외국에 팔 게 없는 거구나. 팔 수가 없습니다. 수출을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아, 그러네요. 지금 듣다 보니까 아 맞다, 이걸 까먹고 있었구나. 얘네가 아직 최고의 수요고 어쨌든 제조 글로벌 최고의 제조 창고니까. 우려되는 게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장, D램 낸드 공장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100% 중국 수요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 공장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에다가 하나 우려가 되는 거고요. 중국을 제외한 곳에 있는 공장은 사실상 또 다른 곳에 고객을 찾으면 되는 측면이 좀 있긴 하죠. 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D램 공장을 중국에 넣었다는 게 제일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낸드는 뭐 막말로 정 안 되면 마진 뭐 적은 거니까 그래 그냥 너희 본전치기나 해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D램을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카피를 해나가지 않을까. 거기 근무하고 있다가 한 5년 뒤에 그만두고 5년 뒤에 딴 중국 업체에 돈 많이 받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국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대만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그 주요 타겟 중에 하나이고요. 기존에는 중국하고 대만하고 사실 합작 회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초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그 행정부가 그 제재를 하기 직전까지는 사실은 대만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합작을 하면서 기술 이전을 해줬었어요. D램 낸드 전부 다 반도체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하면서 아마 저는 100% 막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이제 철수가 이루어졌고 왜냐하면은 지금 TSMC도 그렇지만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R&D 협력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아마 대만하고 기술 제휴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합법적으로 기술 이전 받는 루트는 점점 막혀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뭐 엔지니어들을 고액을 뭐 3배, 4배 연봉을 주면서 스카우트해 가는 거는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존재를 하죠. 아, 그러면 이제 미국에는 이제 칩워라고 대변되는 그쪽 싱크탱크가 이걸 만들어 갖고 이거 안 막으면 큰일 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 박사님이 좀 사실 세계적인 석학 아니겠습니까? 이 박사님 개인 의견은 어떠실까? 그 사실은 이제 그거 말고도 합법적으로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죠. 미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그렇죠. 엔비디아나 TSMC, 그러니까 젠슨 황이나 아니면 모리스 창이나 다 사실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 출신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대만으로 돌아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큰 기업을 일궜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은 또 뭐 미국에는 뭐 TI라든가 인텔이라든지 뭐 마이크로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많은 중국 출신, 교포 출신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한 10년, 15년 정도 내공을 쌓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콜을 받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조건의 기업의 콜을 받든지 해서 자국 기업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건 단순히 대학을 졸업한 학생 한두 명 데려가는 것하고는 파급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을 아예 맡아버리면은 이런 효과에 대한 우려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건 합법적인 거니까. 뭐 그냥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중국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미국이 그렇게 치보를 제대로 하려면은 미국 대학에 오는 중국 사람들 다 막아서 못 오게 해야지. 이렇게 빵빵 열어놓고 그게 되겠어?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은 장비 발행을 못하게 하는 게요. 여전히 인재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가능해요. 돈이 있으면은. 근데 장비 발행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그 부분은 굉장히 갑갑해지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요즘에 이제 조금 지연됐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중국이 따라온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와 제조업들 보면 정말 전기차 보고 뭐 일반적인 물건 같은 거 보면 얘네들은 일단 과잉을 만들어 놓고 과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일단 과잉을 만들어 놓고 수습은 천천히 하자. 그렇죠. 철강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석유화학도 그렇고 일단 세계 1위를 만들어놔요. 그래놓고 내부적으로 자체 구조 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똘똘한 몇 개를 만들어버려서 그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질적으로도 이미 성장이 돼 있다 보니까 글로벌리도 탑3 안에 드는 기업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도 그렇게 될까봐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나는데 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여지는 남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다른 산업과는 쉽지 않다라는 게 워낙 신기술 등장 속도와 변화 속도가 빠르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석유화학, 정유, 뭐 조선 지난 10년 동안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었는가?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 이거는 뭐 6개월, 1년이 멀다고 새 제품이 나오는데 기껏 셋업을 했어요. 공장과 인력과 장비를 했는데 1년 뒤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갑갑하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유입시키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캐치업하는 게 점점 어려운 거죠.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보면. 한국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네 진짜. 한국이 좀 빠르게 잘해요. 잘할 수 있는 영역. 진짜 한국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영역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수출 데이터에 대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이 박사님 만나면서 조금 더 눈을 떠가지고 이제 10일마다 한 번씩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번 수출 보니까 3월달은 119억 나왔죠? 117억인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역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대급 수출로 따져보면 22년도가 아니겠습니까? 22년도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150억 불 근처? 1,130억 불? 1,290억. 네, 1,290억? 1,200이 넘었었나요? 토탈. 그 정도였었는데 그게 2018년보다도 높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2022년을 넘긴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까지. 1월, 2월도 이미 2022년보다 적었고요. 수출액이. 그다음에 아직 상반기까지는 좀 무는데 근데 하반기가 되면은 2022년 하반기에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근데 올해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반기에는 못 미치지만 하반기에서 큰 폭으로 역전을 시킨다면은 연간 수출액도 잘하면 2022년 수준을 넘을 수도 있지 않겠다는 조심도 생각이 있긴 하는데 뭐 이건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 6월, 7월쯤 돼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별로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는 앞으로 6개월은 거의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요가 늘면서 올라가는 그 추세하고 아직까지가 수요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공급광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올라왔던 효과인데 그 가격 효과인데 수요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올해가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과연 이 속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건 수요가 뒷받침됐을 때 얘기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지부진은 이제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심지어는 또 선택지가 갑자기 늘리고 막 이래버리면 또 살짝 하향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 훨씬 좋아질 건 당연하지만 수출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그 3월달에 이제 117억이라는 꽤 큰 숫자를 찍은 거는 그럼 결국은 HBM 효과가 제일 컸다. 아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효과인 거죠. 그냥 전반적인 가격. 전반적인 가격 효과, 상승 효과죠. 그러니까 수요는 아직 덜 따라왔고 가격은 먼저 특히 올라왔고. 낸드 쪽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효과가 많이 기여했을 겁니다. 수출 쪽에. 네.
그러면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해 PC 뭐 메모리 뭐 이런 다 영역이 있었는데 아직 비트크로스가 그 평균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올라갔으니 작년에 못한 부분들이 회복될 거다.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네 이런 전망은. 여전히 저는 그거는 이제 거시경제 측면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2022년 말쯤 됐을 때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나빠질 거라 미리 얘기는 했었고, 근데 이거는 공급 과잉 효과는 분명히 일단 우선적으로 있지만 그 외에도 여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효과도 있었고 더 큰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가 컸다.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공급 과잉 해소돼도 옛날 우리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공급 과잉 해소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세컨더리, 서드리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금리 문제라든지 전쟁, 이제 또 최근에 또 중동 문제까지 생겨서 이런 부분이 클리어 돼야지만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언제다라는 게 엔드 포인트가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더 저는 거시적인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저가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반도체 사이클을 올림픽 사이클이라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사이클 돈다. 고저차가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돈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뭐 코로나라는 신기한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뭔가 공급 쪽에 왜곡이 벌어지고 막 그래서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만, 21년, 22년은 진짜 대호황이었지 않습니까? 역대급 대호황이 21년, 22년 났는데 갑자기 22년 하반기부터 23년까지는 역대급 진짜 공황적 불황이 왔어요. 근데 또 갑자기 24년도에 호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좁은 거예요. 시차가 뭐 1년 반 만에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 딱 4년이잖아요. 한 사이클 다. 예, 합쳐도 4년이거든요. 합쳐서 2.5년의 불황기와 1.5년의 호황기 해서 4년이 한 사이클이거든요.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1.5년의 호황기까지 채우고 그 전에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1년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이렇게 또 불황기를 합치면 4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년 하반기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조인스 말씀드리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 4년 주기는 똑같다. 근데 어차피 그 4년이라는 게 딱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건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합쳐서 4년입니다. 불황 호황을 합쳐가지고 그게 한 사이클이잖아요. 제가 뭐 잘못 사인 함수를 그려보면 네네.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 거에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 내려오는 게 포함되어 있죠. 옛날에도 이렇게 짧게 돌았어요. 그렇죠. 2.5년, 1.5년. 항상 불황기가 깁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이닉스는 뭐 사상 최고치를 갖고 HBM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금 의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대로 수익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HBM 효과가 특히 지난 4분기하고 올 초까지는 워낙 크게 느껴졌고, 왜냐하면 다른 기존 제품들이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느껴졌는데 이제 올 1분기 지나면서 기존의 낸드 디램에 일반적으로 기존에 팔던 제품들의 가격이 이제 비비로 올라서기 시작하면 볼륨이 훨씬 9배나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이게 훨씬 기여도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 HBM 효과가 굉장히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기존 제품을 누가 더 많은 시장의 파일을 갖고 있느냐? 삼성전자. 그래서 결국에는 볼륨으로 따지면 삼성전자의 이익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앞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요가 회복됐는지 한 6, 7월 좀 돼야 된다. 그거 알려면? 그거는 사실은 뭐 지금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경계선에 있는데 미국의 금통위에서 계속 스탠스가 매파가 됐다, 비둘기파가 됐다 하는 것들이 그냥 미국주의 시장, 한국주의 시장 그대로 반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수요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보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국지전 양상의 중동이 확전될 거냐의 리스크가 하나 더 생긴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미 사람들이 이제 타성에 돼가지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영향력은 좀 감소가 된 것 같은데 반도체 시장이 이런 어떤 시황의 영향, 그러니까 일반적 어떤 사회 흐름에 영향을 받아요? 받죠. 왜냐하면은 반도체는 부품이잖아요. 네. 부품만은 팔진 않아요. 네, 그렇죠. 세트로 얘가 팔리려면 휴대폰이 팔려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서버가 팔려야 되는 거고, PC나 노트북이 팔려야 되는 건데, 그럼 최종 고객들은 그 제품을 사야 돼요. 컴퓨터를 사야 되고, 고객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경기에 민감하죠.
지금 이렇게 해도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걸 확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그걸 제작하는 제작사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작의 규모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를 들어 휴대폰이 굉장히 많이 팔릴 거다라고 하면 나중에 메모리가 부족해서 휴대폰을 못 만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재고를 쌓기 시작을 하죠. 네네네. 이게 3분기에서 3분기 항상 피크가 오는 이유인데 근데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으면 재고를 많이 안 쌓아요. 한 달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면 상황 안 좋은데요? 지금 그래서 이 재고가 지금은 아직까지도 낮아져야 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인 거지 높아져야 될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좋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애플 지금 1분기에 전년 대비 10% 빠졌어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아직까지. 수요 측면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 증가는 아직은 없다. 야, 그러면 이것도 있네. 미중 간에 이렇게 지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제가 보기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중국 소매하는 빅테크 업체들은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다. 많이 입죠. 예. 네, 애플, 테슬라가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그러면 미국 쪽도 미국 쪽이지만 중국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뭐 물건 많이 만들거나 이러면 그럼 좋아지는 거네요? 근데 그건 레거시죠 거의 대부분. 중국 제품들을 뭐 레거시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은 네. 거기도 프리미엄급 제품들은 어차피 동일한 게 들어가니까 네. 애플이나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야 네.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비중은 뭐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볼륨이 미국 중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한 60%를 전 세계 반도체 수의 60%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걸 좋아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들 돈줄이 다 중국의 최종 고객들의 수요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막혀버리는 거고 중간 단계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공급 라인들을. 그래서 중국의 경기 살아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오히려. 부메랑 효과가 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보다도 중국 경기 흐름이다. 미국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요에서 차지하는 거는 뭐 1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해요. 10에서 15% 정도. 그렇군요. 야, 그러면은 지금 저희 증시각도 팀은 중국 그 시장 분석도 매일 하거든요. 중국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구한신 새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전 하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 진작책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중국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면 항상 침체기 오면은 굉장한 그런 보조금 정책을 하면서 어쨌든 강제로 부양책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도 그랬었고, 근데 그거를 중국으로서는 이제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쨌든 3년이면 시작을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죠.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 요소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게 경제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살리지 않으면 본인의 입지가 그렇죠. 당내에서라든지 항상 호시탐탐 누린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내 경제를 뒤바꿔야 돼요. 부동산 부분하고 네. 그 부분에서 어쨌든 할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 오늘 지금 방금 얼마가 나왔냐면 1분기 GDP 성장은 5.2% 나왔어요. 5.2%. 들어오기 직전에 발표됐거든요. 5.2% 컨센서스는 얼마였었나요? 그게? 컨센보다 조금 높습니다. 조금 높죠. 예. 5.2 맞을 거예요. 지금 5.2에서 5.2 맞을 겁니다. 지난번 전대에서도 올해 네. 5% 공언을 했잖아요. 네, 중국에 네, 연간으로. 네네. 아마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도 안 돼 5%가 큰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5%를 타겟으로 다른 거는 그냥 억지로 쥐어 짜서 넣는 그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정부의 의지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무슨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지켜봤더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차 쪽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거의 건들 거예요. 예. 이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축소했었는데 다시 아마 확대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의 GDP로 상징되는 경제 성장률과 그로 인해서 많이 물건들이 많이 팔리거나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구한신이라든가 이런 기차 하향이라든가 가전 하향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반도체 수요는 그냥 늘어난다고 보면은 뭐 크게 안 틀리겠네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도 코로나로 주춤을 했었잖아요. 네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야심차게 서부의 그 황무지들 개간해서 데이터 센터를 그쪽으로 다 이전하겠다. 네. 동부는 워낙 지금 전력 소모도 지금 빠듯하고 하니까 네. 하다가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굉장히 주춤해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다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반도체한테 굉장히 이제 봄비 같은 효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걔네들이 아무리 레거시를 많이 만들어도 지네 만드는 걸로는 다 안 된다.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수준이죠. 아니 다 따라왔다면서 레거시는. 기술력을 말한 거죠. 캐파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 안에 캐파는 돈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국의 캐파는 굉장히 높아요. 네.
그 생산 캐파는 30%가 넘는데 다 외국 기업들이에요. 그게 로컬 기업의 캐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컬 기업의 캐파는 6, 7%밖에 안 되고요. 30몇 프로의 국가별 캐파, 나머지는 한국, 미국, 대만, 일본 기업들의 캐파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중국 공부를 해보니까 반도체 정말 1년에 수십조 이상씩 쏟아붓는데 근데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아주 쉽지 않은 거예요. 디스플레이 좀. 그래서 우리가 잘 계산해야 되는 게 이게 참 저도 설명하려면 좀 차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중국을 아직 멀었다고 할 때 기술력 분명 몇 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생산 캐파 중국이 세계 1위일 거예요 지금. 국가별로 생산 캐파 30몇 프로 40%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 30-40%의 생산 캐파 중에 8-90%는 외국 기업들 거다. 하긴 뭐 인텔 랜드도 있었고 중국 자체 생산 캐파는 6-7%. 그러니까 그것만이 자급자지 가능한 수준이라서 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에서 7%를 빼면 26%니까 한 4배 정도는 여전히 외국 거를 쓰는 건데 수입을 안 하고 네. 국내에는 외국 공장에서 사서 쓰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급자지 좀 아직 멀은 거죠. 네. 캐파 면에서 봤을 때. 그렇군요. 요거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의 자체 공장은 얼마 안 되고 다 외국계 공장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가 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출입 통계를 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지금 최근에도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다 헝가리, 폴란드 뭐 이런 데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휴대폰도 삼성전자 대부분 스마트폰은 베트남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국가는 중국이잖아요. 네. 2위가 베트남이에요. 네네네. 베트남에 수요는 없어요. 근데 베트남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그러니까 공급망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산업을 이해한다고 할 때 막 기업의 IR 자료 보면서 그 수치를 이해해가지고는 절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거는 꼭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게 지금 진짜 타이트하게 지금 왔습니다. 실수 없이.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좀 중요한 강연이 있어서 강연조를 만들면서 이제 외부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AI가 새롭게 이제 반도체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비트 그로스가 거의 플랫 라인까지 왔고, 조금씩 하향되는 플랫이 엄청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울기다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저는 그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수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숫자 그때 대충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낸드 같은 경우는 10에 21승 바이트 정도 되고. D램이 10에 20승 바이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모수가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셀 수도 없는 수준이라서 AI용 메모리 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하더라도 기존의 수요 감소를 1.5 상쇄해주는 정도밖에 없다. 근데 그나마 그거는 제3의 웨이브가 이제 데이터 센터거든요. 첫 번째 웨이브는 PC고요. 세컨드 웨이브는 모바일. 서드 웨이브가 2017년에 시작됐던 이제 기업의 데이터 센터인데 이것의 일부를 사실은 제작가공 없게 하는 거라 보니까 쪽에서. AI 쪽에서 그래서 기존의 웨이브가 하나의 제너레이션이라면 이거는 0.5 제너레이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AI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요거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GPU 공급이 모자라가지고 범용화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 젠스랑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뭐 학교라든가 국가라든가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버 한 대씩은 다 끼워 넣어야 된다. 그렇게 돼도 될까요? 그때 되면 아마도 이미 그 AI 가격이 엄청 싸져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범용화가 돼 있을 때는.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때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냥 비트 그로스의 흐름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비트 그로스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제 관심사인 거는 지금 테이크오프는 있었고 한참 전에 있었고 지금 테이크오프 하다가 가파른 지수함수전 기울력에서 이미 직선 쪽으로 살짝 갔고 좀 있으면 로그암 쪽으로 이제 감소는 아니지만 그냥 둔화된 시장이 올 텐데 그게 저는 10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메모리 업체들은 빨리 탈 메모리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10년 이내에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AI라는 게 직선 구간을 조금 더 연장시키고 있을 거냐 아니면 여전히 로그 함수를 진입하는 변곡점은 그대로 10년 이내에 올 것이냐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 확실하게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최고의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우리 증시각도의 TV에서 감히 모시게 되었고 저희는 너무나 영광이고요.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전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 밑단으로 그다음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탑다운은 아닌데 하여튼 반도체 영역에서 일정 부분 탑다운이니까 이걸 모르시고 가셨다가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건 꼭 기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헷갈리신 분은 2번, 3번 들으시기를 네,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주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